네, 국제경제부 퇴근해도 될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남승표 선배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살짝 다루겠는데 오늘도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 러시아 가스 관련돼서 예. 준비를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제 그레그 입이라고 이제 제가 참 좋아하는 칼럼니스트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기사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폴란드하고 불가리아인가요? 러시아가 이제 그 서방의 제재가 나오자 그러면은 러시아가 수출하는 천연가스에 대해서 루블화로 결제해라. 네. 아니면 안 받겠다 이랬는데 이제 그 두 나라가 폴란드하고 불가리아가 그냥 달러로 결제할게요. 그랬나 보죠. 뭐 유로를 하든지 하여튼 네네. 루블화 결제를 따르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가스 공급을 안 하겠다. 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이 기사가 이제 그거를 정면으로 다룬다기보다는 저 밑에 이제 부제로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인플레이션 양상이 네. 보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보면 이제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서 오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수요가 공급보다 강해지면 인플레이션 오는 것이고 또 반대로 수요가 일정하다 하더라도 공급에서 쇼크가 와서 줄어들어 버리면 이제 이게 인플레이션이 오는 건데 네. 지금 그레그 입 칼럼니스트가 얘기한 건 뭐냐면 전쟁, 생션, 제재, 그 다음에 엑스포트 컨트롤 데이인데 이제 수출 통제, 그 다음에 내추럴 디제스터,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요즘 일어나는 일련의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기사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의 이제 인플레이션이 뭐 거의 40년 만에 최대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 40년 만의 최대 인플레이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겪었던 시기가 사실 이제 1970년대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이제 겪었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와 지금을 좀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 당시에도 어떤 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가 강했고 이것들을 중앙은행이 사실 좀 간과하는 바람에 일찍 꺾지를 못했습니다. 요 측면은 지금하고도 사실 조금 비슷한 면이 있죠. 네. 왜냐하면 그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미국 정부가 이제 스티뮬러스 책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재난지원금이죠. 이거를 뭐 이렇게 수표를 이렇게 이제 1,400불인가 이렇게 막 지급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일부 저소득 가구 같은 경우는 뭐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뭐 캐시를 지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재난지원금 덕분에 가계의 어떤 소득 수준이 높아졌고 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올라갔다. 네. 이런 부분은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면 당시에도 어떤 그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올 때 수요 측면에서만 그렇게 왔던 게 아니고 공급 충격도 같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가 뭐냐면 이제 뭐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73년도에 이른바 오일 쇼크라는 게 터집니다. 뭐냐면 이제 중동 전쟁이 벌어지면서 중동 산유국들이 이스라엘의 무기를 지원하는 미국에 대해서 석유 수출 금지를 해버린 것이죠. 자원 무기화를 해버렸는데 그러면서 오일 쇼크가 왔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에너지 측면에서는 오일 쇼크가 왔고 그 다음에 식량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아르헨티나하고 캐나다, 미국 이런 데서 흉작이 이제 드는 바람에 곡물 가격이 또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비숙련 노동 인력들이 이제 노동 시장에 대거 유입이 되면서 또 이제 생산성 둔화 문제도 발생했고 네.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70년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해결이 됐느냐 하면 물론 이제 폴 볼커라는 굉장히 이제 역사에 회자되는 연준 의장이 엄청나게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네. 이제 수요 측면을 잡기도 했는데 공급 측면에서 보자면 중동 산유국들이 수출 제한을 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알래스카와 저 유럽의 북해 이쪽에서 유정을 개발하고 거기서 새로 이제 석유 공급이 이제 이루어졌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 좀 숨통이 튀었고 그 다음에 당시만 하더라도 대두 같은 걸 전혀 재배하지 않던 브라질 등 남미의 국가들이 대두 재배에 이제 소이빈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콩 재배 시장에 끼어들면서 지금은 거의 세계 시장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생산량을 확 키웠다는 거죠. 즉 시장의 수급에 의해서 새로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가격 상승을 보고 새로운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들어와서 공급 측면의 쇼크를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지금에 있어서의 과연 이 공급 쇼크가 그런 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걸 했을 때에 네. 이 월저널에서 봤을 때는 지금 그러기 어렵다는 겁니다. 아, 왜?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원유 공급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게 뭐냐면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거든요. 네. 그러면 러시아가 이 그 남아도는 원유를 처리하기 위해서 네. 이제 새로운 구매자를 찾았어요. 중국과 인도라는 새로운 구매자를 찾았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 원유를 팔려면 운송 기간은 4개월이 더 걸리고 그다음에 지금 한 80척 정도의 대형 유조선이 더 필요한데 네. 이게 지금 현재 전 세계 그 대형 유조선 캐파의 한 10% 정도나 되는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다가 또 운송료가 또 더 들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이게 그 싸게 공급되기가 어려운 거죠.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 수출 통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세계은행이 이제 최근에 발간한 이제 리포트에서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이 세계 각국들이 이 인플레이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국 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출 통제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뭐냐면 국내에서 어떤 자원이 희소해지면 그 자원에 대한 수출을 막아버려서 해외에서의 어떤 글로벌 가격이 뛰더라도 자국 내에서는 가격 안정을 취하도록 도모한다는 거고 혹은 자국 내에 과잉 생산이 돼버리면 이걸 헐값에 수출을 풀어가지고 세계적인 가격 폭락을 유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가격이 오를 때는 더 가격을 뛰게 만들고 가격이 내릴 때는 더 가격이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각국 정부들이 벌인다는 건데 네. 지금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주범이 어디냐? 바로 중국입니다. WTO나 이런 데서 좀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뭐 중국에 대한 서방의 통제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뭐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리라 보고요. 네. 근데 지금 중국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냐면은 이제 피터슨 연구소에서 이제 분석한 건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세계적으로 비료와 철강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 원인이 뭐냐면은 중국이 자국 내에서의 어떤 수요 가격 안정을 위해서 이거 철강과 비료의 수출을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그 양돈 이제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또 국내에 지금 중국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한번 확 휩쓸고 가는 바람에 그 자국 내에서 이 돼지 사육 두수가 굉장히 줄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돼지고기 가격이 막 치솟으니까 이거를 잡으려고 돼지 관세를 확 쳐버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중국으로 세계의 돼지들이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네. 중국 내에서의 그 돼지고기 가격 상승이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피터슨 연구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현재의 중국의 문제가 뭐냐면 중국이라는 나라의 규모가 결코 작은 소국이 아닌데 근데 중국이 행동하는 거는 스몰 컨트리처럼 행동하고 있다. 지금 그러면서 중국이 지금 이런 식으로 자국 내의 어떤 물가 상황 때문에 이 수출을 풀었다 줄였다 이래버리니까 네. 세계 시장에서의 가격이 지금 출렁이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얼마 전에 요소수 대란 사태 왜 일어났습니까? 중국이 지금 저 호주하고 저 무역 뭡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분쟁이 붙으면서 호주산 철강 석탄 수입을 잘라버리고 네. 그랬더니 자국 내에서의 요소수 생산이 부족해지니까 수출을 막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요소수를 못 구해서 대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제 중국이 이런 문제들을 이제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지금 물가 상승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중국의 이런 어떤 자국 내의 물가 안정을 위해서 취하고 있는 수출 통제 정책도 원인이 되고 있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또 그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들고 있는 게 이제 그 기후 변화에 대한 행동. 즉 뭐냐면 탄소 배출 제로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다 보니까 네. 재생 에너지에 필요한 희귀 그 광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코발트라든지 리튬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가격이 이제 급등해 버리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은 뭐냐면 어떤 자연적인 공급 부족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각국의 정책 혹은 정치적인 어떤 결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결국 뭐 공급에 충격을 가져다 주고
이 공급 충격이 인플레이션을 더욱더 심각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네. 이게 이제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인 겁니다. 네, 그런 국가 주도로 어떤 수출 통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좀 예측을 하기도 쉽지 않은 변수들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뭐냐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그 공급 쇼크가 공급 충격이 시장적 기제에 의해서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저널이 이제 그럼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지금 중앙은행들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고 통화정책을 굉장히 긴축적으로 가져가는 형태로 움직이고 있지만 그러려면은 공급 쪽에서 시장의 원리가 작동을 해서 새로운 공급원이 등장을 해주고 새로운 사업자들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렇죠. 현재의 공급 충격 상황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그 다음에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런 식으로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결론적으로 중앙은행의 물가를 안정화시키려는 노력이 상당히 좀 달성되기가 만만찮아 보인다. 네. 라는 이야기로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에 있는 뭐 최고로 잘 나간다는 경제 전문가들도 이런 어떤 정치적 상황이나 어떤 국가 간의 어떤 알력 다툼 뭐 이런 데서 나오는 물자 통제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데는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최근 흔히 얘기 듣는 뭐 통화정책 오류의 위험 뭐 이런 것들도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참. 지금 사실 그 과거에 연준이 뭐 11차례인가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에 뭐 경기 침체를 가져오지 않았던 경우가 아주 드물었다고 네네네.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뭐 5월 달부터 해서 연준이 굉장히 이제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공격적인 긴축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공급 서플라이 쇼크 그러니까 공급 충격 부분이 기준금리 올린다고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공급 충격 때문에 올라간 가격이 새로운 시장 참여자를 유인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죠? 러시아에서 원유 생산이 갑자기 뭐 안 되는 게 아니라 전쟁 때문에 국제사회가 내린 제재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어 버렸으니 네. 이거를 뭐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분들이 계세요. 지금 기준금리를 이렇게 올리지만은 까딱 잘못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게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러시아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중국 문제 이런 것들이 갑자기 뭐 어떤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큰 외교적 대타협을 이뤄내서 일시에 해결이 돼 버린다면은 이게 오버플로우 과잉 공급으로 순식간에 전환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굉장히 이제 이상한 상황이 돼버릴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특히나 그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 충격의 요인들이 어떤 경제적인 분야가 아니라 어떤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좀 이 기사가 비교적 좀 상세하게 소개를 해준 기사 같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을 다뤄봤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퇴근하겠습니다.